국무위원 심의권 침해,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를 통상의 국무회의처럼 정상적으로 진행했을 때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들이 알려져서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동요도 생길 수 있고 치안 수요가 많아질 걸 우려해서 이 계엄 선포에서는 병력 투입을 하여튼 최소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전원 소집의 국무회의를 통상 국무회의처럼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강의구 문건 관련해서 허위 공문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아무도 몰랐습니다. 수사기관도 모르고. 제가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 피청구인 진술 기회를 얻어서 원래 이 부서는 전자결제로 다 하게 돼 있거든요. 지금은. 옛날 4, 50년 전에는 종이부서가 있지만, 그런데 그걸 하다 보면은 미리 그 실무자들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를 할 수는 없었다. 그러면서 그랬더니 나중에 이런 걸 또 하나 들고 왔더라, 사후에. 그래서 제가 이게 부서가 사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허위로 작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 문서의 존재 자체를 아무도 몰랐던 작년 2월 헌재 탄핵 심판정에서 제가 얘기함으로써 이 문서가 존재했다는 걸 알아서 경찰이 강의구를 불러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게 허위 문서가 아니라는 것은 공문서성 이런 거는 변호인이 다 얘기를 했고,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관저에 공수처 수사관들 들어온 거를 공무집행을 거부했다, 방해했다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게, 법리적인 거는 둘째 치더라도 어쨌든 경호처장 입장에서 1월 5일이었나요? 1월 5일 날 경호처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경호구역을 수색영장을 받지 않은 이제 경호구역을 어쨌든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해야지, 그 사람한테 앞으로 좀 더 가면은 이제 시작될 수 있는 수색영장에서 우리가 승낙을 해준다. 그거 자체가 저는 좀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이거는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 목적이냐 또는 체포 목적이냐에 따라서 관리자가 거부할 수 있냐 없냐는 학설상이나 무슨 판례상의 이런 논의를 떠나서 아니 대통령 관저고 경호구역을 허락도 없이 막 들어왔습니다. 들어왔으면은 여기서 일단 물러나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, 이게 무슨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는 것 자체가 좀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재판하면서도 좀 납득이 안 간 부분이었고요. 그리고 비화풍 같은 것도 참, 제가 하여튼 법정에 앉아서 이렇게 법정에서 나온 증언들하고 또 나중에 판결로서 인정된 사실관계가 격차가 너무 많이 나서, 이게 저는 수사 기록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이게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사실 인정이 된 건지, 법정에서 제가 들어보면 이런 사실 인정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. 그래서 좀 이런 증인신문 조서나 공판 조서에 나와 있는 것들이 가장 1차적 증거로 사용이 된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제가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지금 나눠드린 내용은 항소유서를 기초로 정리한 겁니다. 예.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, 첫 번째는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관련 직권남용 관련인데,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유죄 부분이겠죠. 거기도 아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된 거지만, 일단 국무위원 심의권을 직권남용죄에 침해되는 권리로 볼 수 있는지 그 여부,
뭐 그 부분을 주로 피고인들이 이제 주장하시는 것 같고, 이제 그거는 당연히 국무회의의 성격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이죠. 예. 근데 다만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직권남용 행위나 이제 권리행사 방해가 있었느냐, 뭐 그게 이제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피고인의 고의, 아까 말씀하신 피고인이 이러한 그 직권남용죄의 고의가 있었느냐는 게 이제 유죄 관련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변호인께서 항소이유서의 별도의 항목으로 권력분립 원칙 위반 여부, 아까 또 구도변론에서 그거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취지는 알겠는데 이제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이제 주장했으니까 판단을 해야 되는데,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 구성 요건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 이 국무회의 소집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, 뭐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가사 뭐 소집절차 등의 일부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제 권력 분립에 좀 반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직무의 범위 이제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것이 직권을 남용했다, 이러한 경우에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는 것은 뭐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취지의 주장. 거기서 지금 권력 분립 원칙이라는 건 조금 상세히 전제 요건으로 그 대통령의 77조 계엄 선포권 자체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서 출발합니다. 그러니까 그것이 직권남용의 구성요건 관련해서는 어디에 포섭되는 주장이시냐 이거죠. 구성요건 관련해서. 아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. 직권의 범위. 예. 그 재판장의 말씀이 맞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예. 같습니다. 뭐 직권남용 요건의 권력분립 원칙이라는 건 구성요건이 아니니까요. 예, 맞습니다. 이제 권력분립 원칙이라는 것은 결국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직권이라는 것은 이 경우에는 좀 폭넓게 봐야 되고, 뭐 그것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결국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. 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. 직권의 범위, 남용의 범위. 알겠습니다. 그럼 거기에 포함해서 저희가 같이 판단하는 걸로 하고, 그다음에 이유무죄 관련해서는 검사 측에서 무죄 선고된 국무위원 2인에게 실질적으로 뭐 통지받고 출석을 못했을 경우에도 심의권이 보장된 걸로 볼 수 있는지 여부, 그 부분이죠. 예, 그렇게 정리하고, 두 번째 부서 관련해서는 먼저 이 사건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, 그게 논리적으로 먼저 이제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가 먼저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공문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 있는 내용이 허위로 볼 수 있는지, 이제 그거를 저희가 따지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당연히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뭐 그 허위 작성죄 자체로도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니까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.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, 변호인은 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된 것을 볼 수 없다는 취지니까. 그 다음에 14조에 있는 무단 손상. 지금 보면 이거는 구성요건, 그러니까 검찰이 적용을 기소한 게 13조의 폐기가 아니라 14조의 손상이죠. 대통령 기록물 손상이 지금 구성요건 행위이기 때문에 네네. 저희가 13조의 폐기를 따질 건 아니고 네네네, 폐기 맞습니다. 절차를 따질 건 아닙니다. 예. 14조에 있는 대통령 기록물 손상에 해당되는지를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형법상의 공용소유에 해당되는지, 나아가서 공용소유의 효용을 해야에 해당하는지, 이제 그 부분을 주장하시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범죄에 피고인이 공모했는지, 또 각각의 고의가 있었는지, 이 부분을 저희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. 무죄가 선고된 허위 공무부 행자체에 있어서는 지금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여기서 실제로 드러난 행위는 어쨌든 강희구라는 사람이 그냥 뭐 사무실 뭐 책상에 보관하는 게 다긴 하지만 이제 그거를 행사로 볼 수 있느냐, 이 여부인 것이죠. 그걸 저희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, 허위 공보 관련해서는 지금 요 순서는 공소사실 기재 순서입니다. 공소사실 기재 순서, 유무죄 판단이 아니라. 허위 공보 관련해서는 그 이제 소위 말한 프레스 가이드 피지의 허위성 및 이제 그게 먼저 허위냐, 그 다음에 뭐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 사실 공보의 의무가 있느냐, 뭐 검찰은 그런 의무는 없다는 것이고,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겠죠. 네 번째 비화폰 관련해서는 이제 요건 아시는 것처럼 직권남용이 형법상의 직권남용이 아니라 대통령 경호법상의 직권남용죄인데, 이 관련해서 변호인 측에서는 대통령 경호법의 직권남용죄도 결과범으로 봐야 한다라는 주장이신 거죠. 그 부분에 관해서 뭐 그 주장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면 되고, 두 번째는 피교사장인 뭐 그 당시 경호차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직권남용 행위가 있었는지, 뭐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지시 행위나 뭐 이제 뭐 실제 결과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었는지 여부. 다음 세 번째는 피고인이 이제 교사를 해야만 직권남용 교사가 되는 거니까
그런 교사가 있었는지 여부인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항소유를 보다 보니까 강조하시는 부분이 그러니까 피고인의 그 말한 그 단어 속에 조치라는 말이 들어 있는데 그 조치라는 의미가 뭐 이런 식의 직권남용 교사 뭐 구체적으로는 이제 변호인이 주장하는 건 통화기록 삭제 뭐 이런 걸 주안점으로 말씀하시는데 근데 1심 판단은 통화기록 삭제뿐만 아니라 뭐 수사관이 이걸 볼 수 없게 하는 거로 인해서 이제 직권남용이 됐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결국 피고인이 뭐 조치란 말을 한 거는 맞는데 그 조치란 말이 이 대통령헌법의 직권남용 교사의 그러니까 교사 행위에 해당되느냐 뭐 그 부분을 저희가 따지면 되겠죠. 그렇죠? 예. 재판장인데 예. 죄송합니다. 편리정을 해야 되는데 예. 그 제가 2심 법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. 그 일단 수사기관에서 그 저 사령관들의 비화폰을 압수를 했거든요. 예. 압수를 한 다음에 이제 그 통보를 해줍니다. 경호처에다가. 예. 그냥 경호처는 이 세 사람 휴대폰이 이제 압수가 됐고 네. 이제 저는 그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네. 하여튼 경호처장 그 박종준 씨는 법정에 나와서 그 세 사람 얘기가 경호처 안에서 돈 것은 그 세 사람 소속 부대에서 이 비화폰이 압수됐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을 알게 된 거다. 제가 얘기를 해서 안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그때 재판부에 했습니다. 아니 뭐 군수사기관이든지 뭐 일반 수사기관이든지 비화폰을 일단 받았으면 압수를 했으면 일단 열어보고 거기에 무슨 통화 내역이 있으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체증을 해놓는 것인데 네. 그거를 못 보게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며 예.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. 예. 뭐 다 수사도 해보고 또 재판도 해보시고 하지만 아니 휴대폰을 더구나 이게 저 뭐야 국가 그 기밀 저 비화폰인데 그걸 압수를 했으면 그 열어보고서 근데 사실 그 제출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? 그 저 뭐 특전사령관이 예. 다 지우고 제출했답니다. 예. 이 사람들이 자기가 따로 적어놓고 그런데 어찌 됐든 그거를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받자마자 체증을 해놓을 텐데 예, 그러면 저런 보지 못- 말 자체가 예. 성립할 수 있는 보지 말인지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네, 저는 취지는 그게 말씀- 일단 의문이라는 얘기죠. 알겠습니다. 네. 그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 뭐 변호인 통해서 뭐 의견 형식으로 또 주장을 보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항소유상으로는 그 조치의 의미가 그래서 결코 뭐 통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수사기관에 보지 말라는 취지까지 포함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제3자가 뭐 이런 것을 원래 비화폰이라는 건 제3자가 보면 안 되니까 통장원의 그 비화폰이 예. 언론에 유출돼서 예. 그걸 경호처에서 명백히 보안 사고라고 인식을 하고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규정이 있느냐? 규정이 있다면 규정이 예. 조치를 뭐 그런 취지로 항소유 주장하신 것 같긴 한데 예. 일단 그래도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판단할 대상이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인 거고요.